주님 섬기고 있는 김평온 형제라고 하고요. 저는 마취통증학과 전문이고, 강원도 삼척에서 그냥 개인 병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경로 캠프에 조금 그래도 건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대다수가 이제 척추 협착증을 가지고 계시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지나고 조금 재미없는 거라서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우시면 제가 빨리빨리 넘길게요. 눈치를 주세요. 네, 먼저 척추라는 게 뭐냐면, 척추는 지금 이거 빨간색 지금 이 점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있어요. 근데 이 뼈가 쭉 목뼈부터 해서 흉추뼈, 허리뼈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척추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뼈가 마치 탑처럼 착착착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척추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가 다 그냥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인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요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 이렇게 착착착착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 길다란 통로가 되겠죠. 그거를 바로 척추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탑처럼 쌓여 있는 이런 세 개의 뼈가 있고 뭐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는 이 사이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신경이고 이 하얀색이 뼈인데 이 사이로 이렇게 척추가 왔다 갔다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MRI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이 좁아지는 걸 척추관 협착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신경은 뇌에서부터 나와서 쭉 꼬리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몇 개 되는 이 척추뼈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란 뭐냐? 이제 서글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인대나 뼈가 좀 두꺼워지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깨끗한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이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됩니다. 누르는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대라고 하는 이 척추뼈를 연결시켜주는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인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척추에도 다 붙어 있는데, 그게 좀 튼튼한 인대가 하나 척추 뒤에 붙어 있어요. 이걸 황색 인대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고, 그 인대가 좀 두꺼워지면 이 관을 좁게 만듭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게 하얗게 보이는 여기가 이제 디스크인데, 디스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협착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얇아지는 게 아니고 뼈가 두꺼워집니다. 오히려 인대도 두꺼워지고. 근데 두꺼워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능은, 그러니까 힘은 떨어지는데 그냥 이게 두께만 두꺼워지게 됩니다. 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골극이라고 뼈가 울퉁불퉁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신경관, 그 통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꽤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증상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척추관은 이렇게 시원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막혀 있는 건 그림으로 그려서 좀 더 막혀 보이지만 이렇게 좁아진 대로 이 신경이 여기로 지나가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야 되는데,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척추관 협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MRI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MRI예요. 이거는 이렇게 신경이 하얗게 보이는 거고, 이 앞에 검은 게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나가는 게 되는데, 좁아지면 이렇게 신경 자체가 조그매져요. 신경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눌려가지고 그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
조그맣게 쪼그라들어져 있는 이런 영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에서. 이건 MRI입니다. MRI.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MRI고 정상은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근데 조그매지면 이렇게 세모나게 조그매지죠.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이고 여기 이렇게 시원하게 그래서 이거는 말기죠. 거의 뭐 엄청 아프겠죠. 이 정도면. 예, 이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뼈가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이것도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것도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야 되는데 보면 끝에가 모서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자라나죠. 네, 그리고 뒤에는 여기가 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이에요. 이렇게 위에 보면 검게 반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구멍이 좁아져 있죠. 이렇게 뼈가 울퉁불퉁해지면서 구멍이 좁아지면 협착이 왔구나. 그리고 이 뼈랑 뼈 사이의 간격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딱 붙어 있죠. 디스크가 터졌구나 해서 여기에서 신경이 많이 눌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가시면 기본적으로 찍는 이런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이런 걸 보려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4번, 5번 쪽 허리 이 디스크가 터져 나온 요런 영상, MRI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세지 같이 쭉 뒤에 신경이 하얗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앞에 아까 봤던 이 네모난 뼈, 그리고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죠. 뒤쪽에서도 누르고 있는데 이건 인대가 좀 두꺼워져가지고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증상이 생기겠죠.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보는 게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 쓰는 것보다 그냥 영상 좀 많이 보시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셔야 될 텐데.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쭉 보시면 여기 이거는 뭐 다른 얘기고 여기 쭉 줄이 맞아야 돼요. 뼈라는 게 줄이 맞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 뼈가 뒤로 조금 빠져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이게 뼈가 전이증이라고 연세가 드시고 인대가 약해지고 그러면 뼈가 이렇게 탑처럼 착착착착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 탑이 좀 삐뚤어져요. 삐뚤어지는 거를 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뼈가 뒤로 밀리니까 당연히 신경이 지나가는 그 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방전이라고 써있죠. 전이증 환자에서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건데 이걸 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신경이 눌리고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모양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디스크,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 관절이 뚱뚱해지고 뼈가 울퉁불퉁해지는 거, 그리고 이게 약해지면서 뼈가 뒤로 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형님 너무 꾸벅꾸벅 주무셔가지고. 예, 앞서 봤던 그림이고요. 이거 인대가 두꺼워진다는 얘기,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는 얘기, 그리고 뼈가 울퉁불퉁해진다는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눌린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뼈만 이렇게 안 좋아지면 괜찮을 텐데, 사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이제 아파요. 아픈데 어떤 식으로 아프냐면, 물론 허리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먼저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고 이게 시간이 많이 되고 이제 60, 70, 80 넘어갈수록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다리 쪽으로 증상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다리로 이제 내려가기 때문인데 거기서 나오는 신경, 그 뿌리에서 눌리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증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로 다리가 저린다, 땡긴다, 다닐 때 아프다, 근데 가다 보면 좀 괜찮다,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고 자다가 쥐가 난다, 뭐 다리가 시리다, 다리가 이렇게 쥐가 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뭐 다른 발가락으로 올라온다, 뭐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뜨겁다는 사람도 있고 차갑다는 사람도 있고 저리고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적인 원인은 다 이제 허리에서부터 신경이 눌려서 이런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을 만들게 된다는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오면 맨날 물어봅니다. 나는 다리가 아픈데 왜 자꾸 허리를 치료하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물어보시는데 원인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허리를 치료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파행이라고 이제 조금 뭐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잘 걸어갑니다. 처음에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가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어떤 분들은 20분, 30분, 그 시간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다리라든가 종아리 쪽에 뭔가 이제 불편한 느낌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물론 허리도 아프고요.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이제 통증이 생겨가지고 또 앉아서 쉬게 됩니다. 앉아서 쉬는데 똑바로 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이제 쉬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편하거든요. 또 이렇게 쉬다 보면 또 좀 나아져요. 그러면 또 걸어갔다가 또 걸어가다 보면 아파지고 아파서 쉬면 또 낫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증상들을 이제 파행이라고 부르고 이 특징적으로 가다 보면 아프고 좀 앉아서 쉬면 괜찮더라 이런 증상. 요새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협착이나 이런 통증에 대해서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특징적인 협착의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원칙은 가장 중요한데 근본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이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다 낫게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안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치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퇴행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왜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냐? 통증을 좀 줄이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행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5분에서 10분 걸으면 앉아야 됐었는데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이런저런 치료를 했더니 한 20분, 30분 더 걸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고 그게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병원에 와서 하다 보면 한 몇 달은 좀 괜찮은데 한 1년쯤 지나가면은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아플 때마다 병원에 와야 되냐? 근본적인 치료는 없냐? 왜 그런 거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없어요. 이게 저는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연세가 드시면 흰머리가 나잖아요. 흰머리가 나면 보기 싫으면 염색하죠. 염색해서 좀 가립니다. 근데 이게 가리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한 걸 가리는 거지 흰머리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해가고 너무 불편할 땐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병원에 자꾸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는 거는 여러 영상이나 요새 이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면은 고칠 수 있다. 난 이렇게 해서 고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다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입니다. 못 고칩니다. 못 고치고 그거 똑같이 해도 또 아프세요. 다시 오십니다. 몇 달 있다 또 오고 더 나빠지고 오히려 엉뚱한 운동을 하고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더 나빠져서 오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는 게 이걸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병원에 가는 건 내가 좀 덜 불편하려고 내가 이런 경로 캠프나 교회 활동을 하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못 다닐 정도인데 치료를 하고 그래도 이번에 한번 가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다니고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고칠 수 있다는 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무슨 치료를 하냐? 병원에 가면 약 주죠. 무슨 약이냐면 진통제 그리고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기 때문에 신경통에 쓰는 약을 쓰고 그리고 신경이 눌리면 근육이 막 쥐가 나고 뭉쳐요. 그럼 근육이완제도 쓰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시면 맨 물어봐요. 이거 진통제인데 왜 자꾸 먹어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치료는 없어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고 약 먹는 게 지겨우면 잠깐 끊어도 돼요. 조금 아픈 거 참고 그냥 약 지겨워서 잠깐 끊을랜다? 그러면 이 통증에 쓰는 약들은 끊어도 돼요. 근데 혈압약, 당뇨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먹는 거고요. 안 불편하면 좀 줄이셔도 되고 끊어봐도 됩니다. 근데 아프면 다시 드셔야 됩니다. 그게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많이 하시죠. 찜질도 하고요. 전기 치료하고 찜질하고 뭐 이렇게 견인 치료라고 땡기는 것도 많이 해요. 땡기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 뼈랑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그래서 붓는데 그거를 땡긴다고 그 간격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미세하게 조금 완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됐던 것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자세 교정을 통해서 무슨 요새 많이 하잖아요. 도수 치료하고 교정 치료하고 뭐 뚝뚝 맞추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일시적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다 좀 덜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이런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치료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냥 정형외과 가면 이렇게 그냥 치료하고 사시다가 너무 아프면 수술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다른 치료가 좀 나와 있는데 이걸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많이 하는 치료인데 보통 주사 많이 맞아 보셨죠? 뭐 무릎이나 어깨, 허리 이런 데 많이 맞잖아요. 네, 주사를 해요. 주사는 이 뼈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눌리고 있는 신경에다 하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고 병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설명으로 드릴 거예요. 신경 주사, 아니면 뼈 주사, 아니면 신경 차단 주사, 신경 구멍에 주사할 겁니다. 신경 가는 길에다 주사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 목표는 이 신경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신경에 주사를 해서 이 신경이 좀 부어 있거나 이 염증이 좀 생깁니다. 많이 눌리면 안 좋은 물질들이 그 신경관에 쌓여요. 쌓이면 쌓일수록 통증이 좀 심해집니다. 주사를 하면 그 안 좋은 물질들을 조금 씻어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쌓이겠죠. 그러면 또 좀 아파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보통 주사를 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해가지고 통증을 좀 완화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주사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해서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하는데 방법이 많이 있고 요새는 예전처럼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뭐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이런 주사치료도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주로 많이 하는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동네 병원에 가시면 보통 요새는 워낙 많이 합니다. 주사까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통증의 완화와 생활 개선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 다른 데 가서 시간 버리고 에너지 쏟고 돈 들이고 하지 마시고 없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 치료는 뭐냐? 수술하고 시술이에요. 요새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어요. 시술은 뭐냐? 수술은 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건데 언제 하냐? 뭐 또 말씀드리면 앞에 했던 그런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나 운동 치료 또는 내 주사까지 맞아 봤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혹은 얼마 안 가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없을 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꼭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불편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이 정도 해서 지낼만 하다 그러면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술과 시술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시술하고 수술은 차이가 뭐냐? 구조를 바꾸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나눠요. 시술은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구조가 바뀌면 수술이고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술부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집게로 뜯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대, 두꺼워진 인대 있잖아요. 그런 걸 집게 같은 걸로 조금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풍선 시술이라 그래서 좁아져 있는 이 그러니까 그 신경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걸 넣어가지고 관을 넣어서 여기에 딱 위치시킨 다음에 풍선으로 앞에서 공기를 조금 넣어요. 그러면은 이 좀 눌려있던 신경 주위를 싸고 있던 조직들을 좀 미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좀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솜잎을 이렇게 개가지고 농에 넣으려면 막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싹 넣잖아요. 그럼 농 안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런 뭐 시술이나 이런 것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조금 조작을 하기 때문에 주사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는 조금 더 나온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구멍을 요만큼 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다. 뭐 수술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서 아까 황색인데 이렇게 써 있죠. 이거를 좀 뜯어내는 거예요. 내시경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게나 레이저 같은 거 쏴서 이걸 조금 없애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애초에 생긴 이유가 이제 노화에 의해서 뼈가 약해져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술은 하고 잘 됐다. 되게 잘하는 데 가서 잘 해가지고 내가 통증이 하나도 없더라.
한 1년 정도 갑니다. 오래 써먹으면 한 2, 3년 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요. 근데 시술의 단점은 비싸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해마다 뭐 몇백만 원, 어떤 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거를 뭐 2년, 3년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술은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대신에 장점은 주사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고 입원 퇴원 뭐 하루 정도면 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다고 무조건 낫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은 언제 하냐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는 시술까지 해도 내가 너무 아프다. 이 아픈 정도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못 앉아 계세요. 시술까지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 캠프 와가지고 오랜 시간 앉아서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못 듣습니다. 누워 계시고 조금 화장실 갔다가 다시 누워 있고 밥 먹고 다시 누워 있고 겨우 이제 병원도 겨우겨우 오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사실 권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때 이제 수술을 좀 권유를 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행의 어려움, 대소변 장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신경이 눌려가지고 통증이 오는데 신경이 너무 많이 눌리면 신경이 죽어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신경이 죽어서 감각도 떨어지고 힘도 빠지고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 있었던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보행이.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힘을 못 주겠다, 내가 불편하다,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힘을 못 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소변 장애가 좀 생겨서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이 밑에 쪽으로는 뭔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 약물 치료, 뭐 주사 치료, 시술 이런 거 보통은 단계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단계를 다 뛰어넘고 바로 수술로 가야 돼요. 이거는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한 얘기고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뭔가 진행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 뭐 운동하다가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막 다리에 힘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겠죠. 시술까지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수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수술은 뭐냐? 아까 처음에 이제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 뒤쪽에 있는 뼈예요. 이 뼈를 이렇게 이거는 척추 후궁 1측 절제라고 돼 있죠. 한쪽 뼈를 그냥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 구멍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 뼈를 쳐내서 여기 공간을 넓혀주는 게 수술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쳐내면 뭐 양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뼈를 잘라가지고 이 구조를 바꾸는 거를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쳐내게 돼요. 그럼 뼈를 쳐냈으니까 좀 약해지겠죠. 잡아주는 힘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핀을 박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뼈만 쳐내는 경우도 있고요. 디스크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세가 드셔서 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핀을 박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유압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뼈도 이 사람 보면 줄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뒤로 이렇게 빠져 있죠. 이렇게 줄이 안 맞는 거를 좀 맞춰주고 뼈를 쳐내서 구멍을 넓혀주고 이렇게 약해지니까 또 철심을 박아서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고 뭐 이런 게 이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좀 아파요. 아파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좀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운이 좋으면 몇십 년 동안 잘 써먹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덜 하게 아니면 이 속도를 좀 늦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꾸준한 스트레칭 뭐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안에서 문제지. 꾸준한 스트레칭, 올바른 자세,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 알맞은 허리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게 예방을 하고 허리 힘을 키우고 허리에 어떤 자극을 덜 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제가 운동을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맞은 운동이 또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 이분이 서울대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신데 되게 많이 영상을 올리고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정성근 TV라고 혹시나 시간이 되신데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아니면 주위에 좀 아프다. 그래서 운동을 뭐 알맞은 걸 뭘 해야 되는데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뭐 물론 이 선생님이 무슨
척추의 전문가예요. 되게 저보다 권위 있고 다 좋은데 뭐 엄청 뭐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거의 뭐 90% 100% 거의 맞는 얘기만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랑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유튜브 차에서 보다가 환자분들한테 설명 어떻게 해줘야 되나 찾아보다가 그냥 찾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냥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요약을 해보자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흔한 노인성 질환입니다. 보통 지금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나 이게 뽑아다가 MRI 찍어보면 사실 척추관 협착증은 다 있으십니다. 거의 80% 90%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프고 증상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거고요.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사시던 대로 이렇게 잘 유지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다. 근본적인 치료는 없고 모든 치료는 재발하게 돼 있다. 보통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잘 가면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주사를 이 환자한테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잘 써먹었다. 그러면 주사가 효과가 좋았고 내가 치료를 잘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그래서 주사를 하면 6개월 정도 갔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잘 치료가 된 거고요. 시술을 했다 그러면 1년 정도. 수술을 했다 그러면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써먹었다 그러면 그냥 이 지금 내가 받았던 치료는 약발이 다 했구나. 이제 아파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질환이고 내가 수술을 했을 때보다 내가 주사 맞았을 때보다 지금 나는 나이가 더 들어있겠죠. 그래서 척추의 어떤 상태는 더 진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픈 게 조금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척추 관리를 잘 하시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이 척추 말고도 그냥 통증 봐요. 여기 근처에 동네에 통증 클리닉이라고 뭐 이렇게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병원입니다. 예, 거기서 거기 원장이고요. 그런 종류 하는 원장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은 예, 제가 성심성의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목해드리면 돼요. 좋은 강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맨 밑에 척추 관리를 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척추 관리를 잘하시나? 저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척추 관리를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그게 더 도움이 되시죠, 사실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좋은데, 너무 달라요. 이 앉아계시는 분들마다 상태나 어떤 이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섣불리 이런 운동을 해라 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되는데,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그런 운동들을 하면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 차가 좀 이게 꽤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딱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올바른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당연히 이제 구부러지거나 앉으실 때도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이런 자세들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앉으시는 거. 근데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이에요. TV 틀면 나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 실제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이미 바른 자세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자세,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어떤 땅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실 때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줍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허리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 못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냥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주무시는 걸 추천하고 다른 하나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이제 떨어졌다고 하면은 주시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요새 이렇게 하는데
골프 선수들이 이제 홀에서 공 뺄 때 골프대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한쪽 다리를 들고 하면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주세요. 근데 이것도 다리에 힘이 없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것도 이렇게 줍고, 사실은 바닥에 뭐 떨어져 있으면 좀 주워달라고 하세요. 네, 그게 제일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줍다가 뜨끔하면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는 거고, 뭐 무거운 거 물건 드실 일은 많이 없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허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 그런 건 당연히 안 좋겠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 감을 때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감으시잖아요. 허리는 숙이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내가 허리에 힘이 없으면은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서서 합니다. 서서 그냥 감고 그냥 그렇게 해요. 숙이지 않습니다.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숙여가지고 뭘 하는 동작들, 이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제 집안 그런 구조상 못한다라는 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뭔가 숙여서 뭔가 하시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게. 저는 내 생각으로는 잠을 잘 때 네. 안쪽까지 누워자는 게 척추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맞다리 누워서 잠이 잘 안 들어요. 항상 좌측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또 우측으로 갔다 해서 한쪽 바닥에 누워서 잠이 잘 안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뭐 하여튼 나이가 뭐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가면은 이 척추에 어떤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 정당한 자세, 척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주무실 때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주무실 때 당연히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자면 허리보다 어깨가 망가집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동안에 어깨에 여기가 눌리기 때문에 누워 자는 쪽 힘줄이 많이 상해요. 일로 가서 이쪽 어깨가 아프면 반대로 옆으로 누우시면 이쪽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똑바로 누우면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 보면 옆으로 자는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으로 자는 게 물론 허리에도 안 좋을 뿐더러 옆으로 자면 똑바로 이렇게 옆으로 자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또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안 좋고, 그리고 뭐 침대가 좋냐, 이불이 좋냐, 뭐가 좋냐, 그거는 뭐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근데 너무 푹신한 거, 보통 허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C자컵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바닥에 누우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떠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떠서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 정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푹신한 침대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되겠죠. 푹 꺼지니까, 엉덩이 무게가 있으니까 푹 꺼지게 되니까 거꾸로 이제 커브가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허리에는 좋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좋지는 않고, 그리고 너무 딱딱한데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자는 동안에 숨을 쉬면서 이게 들숨날숨 하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때 너무 딱딱하게 있으면은 이게 좀 일자허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좀 푹신감이 좀 있는 그냥 매트리스라든가 침대나 뭐 이불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정도 이제 깔고 주무시면 되고, 근데 옆으로 자는 거는 이제 똑바로 자는 해결책은 잘 모르겠어요. 환자분들도 오시면 옆으로 자야 잠이 와서 나는 이게 몇십 년 동안 해와서 이게 참 그런데 어떻게 고치냐. 근데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옆으로 주무시는 게 그렇게 어깨라든가 또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베개가 목도 똑같이 이렇게 중립 상태로 일자가 돼야 되는데 베개를 이렇게 높은 걸 잘 베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고개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거나 좀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목에도 별로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는 게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허리 아픈 원인이 협착증과 디스크
디스크를 이해하고 디스크의 현상과 협착증의 현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데 외부로 우리 동생님들도 허리만 아프다고 하는지 이게 디스크로 아픈 것인지 협착증으로 아픈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허리가 아픈데 본인 개인이 이게 협착증으로 아픈 것인지 디스크로 아픈 것인지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증상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뭐 구별은 할 수는 있을 텐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아픈 원인은 이게 아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협착이냐 디스크냐 그거를 사실은 의사들 구별은 해요. 구별은 하는데 치료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굳이 증상을 나누자면은 이 신경성 파행, 이 걸어가다가 좀 다리가 아프고 쉬면 괜찮고 이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거의 협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가 뭐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래도 비슷한 증상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런 파행 증상, 디스크는 터져가지고 아프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프고요. 서 있어도 아픕니다. 근데 협착 증상은 앉아 있으면 좀 멀쩡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걸어 다니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구별은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증상으로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게 되게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망가질 정도로 이제 허리를 써먹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디스크는 멀쩡한데 나는 협착만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젊은 사람이어가지고 뭐 한 30, 40대, 20대 허리가 아픈데 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아파졌다라든가 협착 증상이 퇴행성이라고 붙이기 어려울 만큼 나이가 젊은데 허리가 아프다. 다리도 저리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근데 치료는 어쨌든 치료의 원칙이나 치료의 어떤 그 흐름은 같아요. 신경 쪽에 뭔가 쓰는 약을 하든지 주사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은 뭐 요 증상으로 구별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고 뭐 꼭 구별을 해야 되나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예, 어차피 치료가 막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디스크는 예. 그 뛰쳐나온 그 디스크를 넣는 방법과 자르는 방법 또이 협착증은 풍선요법도 있잖아요. 디스크는 풍선요법이 안 되잖아. 아니 많이 합니다. 아요. 예.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이게 디스크가 있으면 그 잘라냅니다. 잘라내는데 수술을 조금 이게 학부열이 높으신지 몰랐네요. 디스크는 설명드리기 좋은 그림을 좀 찾아볼게요. 디스크라는 건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고 여기를 파내는 거예요. 여기를 파면 이게 그냥 쑥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크 수술이라는 거는 튀어나온 디스크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혹이 튀어나오면 이걸 자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 몸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경이 딱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여기에 이거를 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막 긁어내면 여기 튀어나온 디스크가 조금 이렇게 쏙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터져 나온 디스크가 그럼 들어가냐? 어떤 선생님들은 들어간다고 하고 그게 치유가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냥 진짜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그것도 그렇게 하면 조금 그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번 망가진 디스크는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치유가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더라.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럼 협착증은 자세로 잘 본인이 원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자세로. 협착증에 관해서. 그러니까 원만하게 산다는 게 이제 협착증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노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 생겨요. 근데 원만하게 산다는 건 안 아프다는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안 아플 수가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왜냐면 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주로 오시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 와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아픈 분들이에요. 근데 안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허리 아파서 평생 안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허리 아파가지고는 병원 간다는 얘기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타고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가족력도 있고 유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가족들이 이게 생활 습관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거나 뭐 비슷한 화장실을 쓰고 뭐 같은 방 구조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어도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게 병원에 안 오면 잘 이제 모르죠. 예, 그냥 일반인들 뭐 그렇게 하는 연구는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자세만 가지고 이거를 안 아프게, 아팠던 사람을 안 아프게 만든다던가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좀 덜 아프게 할 수는 있고 그냥 그 정도 상태에서 고만고만하게 유지되는 정도는 물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뭐 혹시나 허리 말고 무릎이나 어깨, 목, 뭐 다른 데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내과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협착증이나 네. 이 디스크나 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병원에 가면 좌골신경통이다 그러잖아요. 네. 똑같이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똑같은 좌골신경으로 통증으로 내려오는가 나타나는가. 그럼 옆에 뭐 간담에 간이라든가 이런 계통을 옆으로도 볼 수 있는가. 그 통증이. 예. 이게 질문의 수준이 좀 높으신데 이게 보면요 척추뼈마다 번호가 있어요.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좌골신경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3번, 4번, 5번, 엉치뼈 1번 이런 신경들이 이게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쭉 나오면서 모여가지고 몇 개로 이제 쭉 다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지나는 그 지점을 좌골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 허리에서 우리가 부를 때는 5번 신경, 4번 신경 이렇게 부르고 걔네가 계속 다리까지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5번 신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합쳐지고 다시 나눠지고 이렇게 주행이 막 바뀌어요. 근데 주행되는 그 지점에서 엉덩이 쪽은 좌골신경이라고 몇 개가 합쳐져서 그렇게 부르고 무릎에서는 또 오금신경이라고 또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불러요. 그런 지점의 어떤 같은 애들인데 지점을 나누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은 디스크도 그렇고 협착도 그렇고 이 눌리는 신경이 위치한 곳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요추 1번, 2번은 좀 허벅지 안쪽으로 증상을 만드는 게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5번이나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옆이나 뒤로 갑니다.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그래서 1번 쪽이 눌린다? 그러면 앞쪽으로 나오겠죠? 5번 쪽이 눌린다? 그러면 뒤나 옆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가락도 달라요. 엄지발가락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힘이 떨어지고 감각이 좀 이상하고 뭐가 붙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다. 그럼 얘는 5번이 눌렸겠구나 라고 그런 걸 듣고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영상이랑 증상이랑 맞으면 여기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척추뼈마다 요 경추 1번은 어디를 담당하고 2번은 어디를 담당하고 거기 병변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나 위치들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두 번. 저는 이제 다른 주부님들도 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에 비해서 약간 체중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사증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자세를 자주 하냐면 이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주방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다리가 좀 붓고 몸이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그러면 이 책상 위에다 두 다리를 얹어놓고 뒤는 쿠션에다가 이제 동그란 이제 되게 그거를 이제 밑에다 대고 이제 한참 있으면 이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힘이 나고. 그래서 그런 자세를 이제 계속 한다고 할 때 저 척추뼈에 있는 그 신경이 이렇게 어떤 조금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다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다리를 책상에 두 다리를 얹어놓는 거죠. 아, 의자에 앉아서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위로. 그럼 이렇게 엉덩이만 있는 거네요? 바닥에?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쿠션을 대고 또 동그란 베개 이제. 네, 그 자세는 안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게 아마 편하신 게 이게 오래 서 계시면 다리가 붓잖아요. 다리를 올라가면 다리가 좀 올라가면 이제 부기가 좀 빠지고 그래서 편하신 거지. 그게 이제 허리에는 안 좋은 자세거든요. 차라리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취할 거다 그러면 그냥 누워서 이 다리를 올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허리에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뒤에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이 이렇게 아파요. 무릎이 아프면서 발을 잘 때 동아리 위치가 자주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을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맨발로 보면 뭐가 붓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발가락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기대가 힘들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약해가지고 힘들거든요. 왜 쥐가 나는지 무릎은 또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무릎이 아픈 건 이제 자매님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일 확률이 제일 높고요. 네, 당연히 무릎은 무릎도 오늘 뭐 그림 엑스레이 하나 갖고 왔으면 설명하기 더 좋았을 건데 무릎은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절 안에 연골이 있는데 연골의 역할은 쿠션입니다. 쿠션. 근데 연골은 여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이제 한 4mm, 남자는 한 5mm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써먹으면 이제 그 쿠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쪼그렸다 폈다 하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시거나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계단을 내려가거나 뭐 오르막을 다닐 때 이럴 때 이제 쿠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찰이 생겨서 통증이 오는 그게 이제 하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자다가 쥐가 나는 건 협착 증상이에요. 자다가 쥐가 난다는 건 근육이 이제 경련을 좀 일으키고 그러는 건데 뭐 자다가 뛰거나 이제 그러진 않잖아요. 운동하다 쥐 나는 경우 많아도 자다가 신경이 눌리고 그러면 이렇게 쥐가 납니다. 그래서 막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자다가 되게 사소해요. 자다가 이제 잠깐 뒤척이면서 다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쥐가 나가지고 막 잠이 깨고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오시거든요. 근데 대다수 되게 많으세요. 오셔서 이제 다리에 쥐가 났다 하셔가지고 해보면 이제 물어보면 원래 협착이 있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고 허리가 원래 좀 안 좋았고 근데 허리가 아픈 거는 원래 아팠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지내시는데 자다가 쥐가 나고 불편하면 잠도 깨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되게 인상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그냥 협착 증상 중에 되게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으신 거는 이제 그만큼 신경이 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좋고요. 안 돌아오면 근데 그런 것들은 수술을 하건 뭘 하건 뭐 되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냥 만성적으로 조금 이제 달고 사시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예.
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건 좀 어려워요. 목을 네. 좌우로. 물론 보통 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물론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왜 어떤 때 이제 운전할 때 보면 목을 많이 틀어서 뒤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약간 힘들죠. 어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세요? 좌우로 돌리는 게? 아프진 않지만 네. 좀 윤활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지금 여기서 뭔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검사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상태를 봐야지 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짐작을 하자면, 그냥 이게 연세가 드시면 관절의 윤활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활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해보자면 뭐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좀 자주 하시는 게, 그리고 운전하실 때 혹시나 좀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오래 하세요? 운전을 하실 때? 오래는 안 하고 1시간 이내. 그냥 네, 스트레칭 조금 하시는 정도? 그리고 이게 저희가 통증이 있으면 그쪽을 치료를 하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불편감 정도로는 사실은 그냥 이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세나 스트레칭 정도로 하시는 게 더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원인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DMSO 들어봤어요? DMSO DMS? DMSO라고 하시냐고. 어떨 때 쓰는 거죠? 아플 때 발을 하고 통증할 때 먹는 건가요? 먹어도 되고 발도 되고. 아, 처방약, 이거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 처방약인가요? 뭐 들어주세요. 아니요, 그냥 있어요. 아, 그거 쓰세요. 그거 쓰세요. 별도로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네. 처방약이 아니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몇 분 혹시 질문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다 없으신가요? 제가 무서워서 손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없으시면은 이것을 마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 1대1로 좀 더 깊이 여쭤보고 싶으신 분은 그 뒤에 그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없으세요? 충분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형제님, 의사님, 누가 같은 선생님인데 마무리 발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건강하시고요, 형도님들. 예, 또 내년 경력 캠프도 오시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준비했는데. 네, 오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